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입니다. 이번 거꾸로 교실 첫 단어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시대가 되기 전에는 고려시대였죠. 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냐? 고려시대는 사실 불교를 숭상했어요. 불교 뭔지 알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와는 다르게 유교를 숭상했다 이겁니다. 유교를 매우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조선시대가 유교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죠. 실생활과 점점 관련이 없는 학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되게 뭐 관념적인 이야기들 하고 뭐 장래하는 기간을 뭐 1년을 해야 되네 3년으로 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로 시간을 질질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유교를 비판하고 나온 게 바로 실학이라는 겁니다. 실학이란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실학은 바로 현실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자라는 뜻에서 나온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뭐 실학엔 예를 들어 이렇게 농사를 짓는, 왜냐 우리나라는 농업이 기반인 국가였으니까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업을 진흥시키자라는 연구를 하던 실학자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고 주장하던 실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던 실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뭐 대동여지도 알죠. 이런 지도를 만들었던 김종호도 실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진 지도가 말도 안 되는 지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부터 약간 정말 실측된 정확한 지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확한 지도는 여러 가지 나라의 정책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양의 혹은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자 라는 실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청나라로 이때쯤 바뀌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청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실학자들은 훨씬 진보된 거였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누군가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이 정약용 선생님은 일단은 아까 여러 종류의 실학자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실학자 중 한 분이었어요. 또 어떤 걸 주장했냐? 고른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그 인조선조에서부터 시작된 붕당 정치라고 해서 양반들이 패싸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대로 정책이 발전되지 못하고 나라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실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게 바로 고른 인재 등용입니다. 어느 한쪽의 정당의 인재들만 쓰지 말고 다양한 정당의 유능한 인재들을 씀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담았던 책이 바로 경세유표라는 책이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목민심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목민심서라는 책이 중요한 게 그런 관리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심성,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베껴쓰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민심서에 관리들이 갖춰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알겠죠. 거중기를 개발한 사람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실학자나 정약용 선생님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다뤄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조와 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 조선시대 전기에 우리 유능한 왕이라 하면은 역시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와 반대로 조선 후기에 가장 유능했던 왕은 누구냐?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조선을 중흥으로 이끌었던 굉장히 위대한 왕들인데요. 사실 여기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복잡하냐? 그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일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도세자가 바로 이 정조의 아들이에요. 사도세자가 정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죠? 사도세자가 왜 사도세자냐? 사도, 그러니까 뒤주에 가둬놓고 죽였어요. 영조가. 뭐 이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영화가 나올 정도니까 용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주겠는데 아무튼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누구냐? 우리 드라마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정조가 이산이에요.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 이산은 또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영조 다음이 정조거든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정조는 그 이제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준 영조가 자기 아빠를 죽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뭐 아무튼 여기에서 그 돌고 도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또 정조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현빈이 주인공이었던 이게 바로 그 정조의 삶을 다뤘던 영화입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게 혹시 나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엄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자, 과연 이 영조와 정조가 어떤 놀라운 정책을 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영조와 정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되게 엄청난 왕이었죠. 그 선조와 인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는 왕권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을 하고 신하들의 권력은 굉장히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했던 건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고른 인재 등용입니다. 아까 정의경이 주장했던 그 고른 인재 등용인데요. 이거를 어떤 정책이냐고 하면 탕평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탕탕평평. 자,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권을,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고른 인재를 등용할 때 젊고 똑똑한 문인들을 등용을 한 후에 그 정조대왕이 직접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디서? 바로 이 규장각이란 곳에서요. 자, 그래서 원래 뭐 북인이면 북인, 남인이면 남인, 동인이면 동인, 서인이면 서인 그쪽 그 자기 스승에 따라서 라인이 정해지는 거였는데 그 정조는 젊은 문인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승뿐만 아니라 이 왕에 의해서 재교육이 되니까 그 정당보다는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인재들을 양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월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홍길동 얘기 들어봤죠? 자, 이 서월도 관료로 등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이건 정조 때 완성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순조 때, 정조 때 먼저 기반을 잡은 거고요. 노비들을 면천을 시켜줬다. 이 노비 면천이 그 양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양반들이 노비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산인데 그 사람들을 면천을 시켜주니까 신하들의 권리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원, 화성의 축조입니다. 아니 그냥 뭐 성 하나 만든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요게 바로 수원 화성이죠. 이 수원 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수원 화성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수원 이 화성은 잘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이 수원 화성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선의 기술력을 모두 총동원하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팔달문을 보면 알겠지만 성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성문 겉에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옹성이라고 해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하나 더 만든 거, 성벽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종의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성벽을 뛰어넘어서 침투를 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성문으로 쳐들어오는데 이 성문을 둘러싸는 벽을 만듦으로써 포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을 포위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서북 공심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서북 공심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봉돈이라든지 원래 돈이 더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마 서북 공심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서북 공심돈은 돈을 잘 살펴보면 이런 네모칸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몇천 개가 있다고 그러대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총구예요. 굉장히 많은 총구를 만듦으로써 그 적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돈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적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돈 안을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층에서 총을 쐈다가 2층으로 이동해서 또 총을 쏠 수 있고 그러면서 적들에게 공심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 없게 그 자체로 공포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잘 보면 이렇게 길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안이라 그래서 여기로 적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기름. 그리고 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적 입장에서 안 보여요. 우리 편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로가 있고 이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읍성. 그러니까 이거는 고을을 둘러싼 성을 읍성이라고 하거든요. 산성. 이건 적으로부터 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게 산성입니다. 이 읍성과 산성이 합쳐져 있는 조선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기간이 2년 9개월밖에 안 돼요. 삼국시대까지는 뭐 만드는데 몇십 년, 그러니까 왕이 성 만들라 해놓고 완성된 걸 못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2년 9개월이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을 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내용이 바로 자, 새로운 문물 그리고 서학입니다. 자, 일단 새로운 문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뭐 자명종이라든지 천리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원경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알람 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지도예요. 자, 세계 지도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에 있었던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도 지도라는 거고요. 이제 안 늘어나네요. 네, 이게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볼 수 있었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고려만국 지도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한 건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선이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 가운데 그려져 있고 다른 나라 별로 없어요. 이게 일본이겠죠? 근데 조선 후기의 지도를 보면 지금의 지도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세계 지도의 변화에서 우리는 세계관이 확대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서학은 다른 말로 천주교라고 보면 돼요. 물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단순히 그 성경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과학기술 이런 게 같이 들어와서 그걸 포괄적으로 서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학 자체가 가장 기반에 있는 게 평등입니다. 평등.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켰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금지합니다.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네, 오늘 거꾸로 교실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고 거꾸로 교실 들어보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